자,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카메라 없이 가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야간 축구를 뛰고 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사진 없이 교과 내용에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바꾸고요. 자, 이제 중국사도 거의 끝났죠.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보시면 여기는 102쪽.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자금성입니다. 명과 청의 황제들이 살던 궁궐 자금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굉장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교과서 103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 명나라 할게요. 명나라. 자, 제목 명이 한족 왕조를 부활하다. 자, 지금 몽골까지는 원나라는 몽골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몽골족이 망하면서 명나라가 생기면 이제 명나라는 다시 한족 나라가 되는 거니까 한족이 부활하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성립과 발전. 자, 원 말기에 농민 반란군을 이끈 주원장 태조 홍무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금릉, 난징을 수도로 명을 건국했습니다. 자, 그 이후 명이 베이징을 차지하여 원을 북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 결과 유목민족 대신 다시 한족 왕조가 다시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홍무제는 제상제를 폐지하고 황제 독재권을 강화했다. 지금 대부분의 황제가 본인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면 황제의 권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갑제란 걸 만드는데요. 이갑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이갑제 110호를 일리로 일단 하는 겁니다. 110이에요. 그 중에서 잘 나가는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로, 우리 마을 이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여기는 이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로 하여, 이게 갑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갑이 합쳐져서 이갑제고, 농민이 직접 세금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치안 유지하고 세금 징수를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부유한 이장호가 좀 담당을 해주고, 자, 어떻게 보면 자치를 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갑제를 실시를 하면서 향촌 사회를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 이제 나라에 돈이 있으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잖아, 맞죠? 근데 세금이란 건 사람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그 세금, 사람 수대로 세금도 걷고,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한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토지대장, 자, 토지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 호적대장, 사람을 기록하는 거죠. 이런 걸 제대로 체계화시켜서 대장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고자 합니다. 굉장히 좀 체계적이죠,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어린 도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대장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명대 토지대장. 자, 어린은, 자, 고기어자죠. 자, 토지를 구분해 놓은 모양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어린, 고기어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걸 강조했냐면, 자, 한족이 지금 몽골족이 지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교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었다가 그게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족의 정통을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과거제를 부활시키고요. 다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중시하였고 백성에게 육유라고 하는 자 유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유교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족 왕조임을 다시 강조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3대 황제가 영락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과정이 좀 재미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세조처럼 이제 난을 통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기 조카를 처단하고, 이제 삼촌이 황제가 되는 그런 거, 우리나라의 개유정난을 일으킨 이제 세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하고, 자, 이 영락제가 수도를 베이징, 지금 아까 난징이었죠, 여기. 아까는 난징이었습니다, 남쪽에. 근데 지금 이거는 베이징,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영락제 자체가 본거지가 이 북쪽의 베이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으로 옮겼고요. 대외적인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군대를 끌고 몽골을 공격하였고요.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화라는 사람을 시켜서 함대를 해외로 파견해서 국력을 과시하고 여러 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은 겁니다. 조공 알죠? 조공 받는 거 여기 나와 있지만 조공옹. 자, 아침 조자에 바칠 공자. 주변국은 중국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주변국의 왕위를 인정해 책봉해주는 외교 방식을 말한다. 자, 이렇게 조공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명나라가 셈을 과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도 이제 점차 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명중기 관료들의 권력 다툼. 이거는 뭐 레파토리죠. 외적의 침입으로 국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싸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한테 원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 조명 연합군이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면 돈이 많이 들죠.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무리한 세금을 거두자 농민들이 각지에서 저항하였고 결국 명나라는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 일단 명나라의 기본 컨셉이고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명나라의 위세를 과시하는, 그래서 정화란 사람을 이제 함대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봐서 되게 멀리까지 갔죠. 그래서 이 조공무역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명예 함대를 이끌고 가서 7차례나 항해를 나섰고요. 한 차례 200척의 선박과 27,000명의 선원이 동원된 대규모의 항해였고, 동남아시아 여기죠. 그 다음 인도 여기죠. 이렇게 표시해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인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여기, 아프리카 여기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고요. 많은 지식을 남겼고 아프리카에서 기린도 이렇게 들여오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경제 사회는 그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